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퀀트 세미나라고 하는 걸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택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모시고 그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진행했던 내용을 유튜브에도 올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뭐였었냐면은 트럼프 2기를 대비한 퀀트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자, 그때 당시에 했었던 자료를 다시 재구성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는 이렇게 보여만 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트럼프 2기를 대비한 퀀트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트럼프 2기 지금 정신이 없죠. 그죠? 트럼프 1기 때보다 더욱 트럼프가 거침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같은 거에 행정 서명을 하거나 발언을 하면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채권 금리가 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주식시장도 내리고 채권시장도 같이 내리는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가 그 행정명령을 서명을 하고 이렇게 딱 들어올리는 이게 주식 투자자의 악몽 같은 약간 좀 그런 것들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체 트럼프가 왜 저러는 걸까? 사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트럼프가 사실 저렇게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질문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 이해하는 거는 그의 발언과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트럼프가 그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주로 어떤 키워드를 썼느냐 이런 키워드 썼어요. 마가라 그러죠. 마가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말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무슨 말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이 마가라는 캠페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했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건 무슨 말이죠? 미국이 현재는 위대하지 않다는 걸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대하게라고 했겠죠. 그리고 사실 이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 키워드가 그 유권자들에게 미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게 공감이 되었으니까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겠죠. 이 말은 곧 현재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 라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트럼프가 대체 왜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고 보느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현실은 빚쟁이이자 적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미국 국채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이 현재 지금 엄청나게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빚 적자 국가 문제를 해결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관세와 정부 효율부 정책을 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관세와 정부 효율부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는 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대체 이 관세랑 정부 효율부가 어떻게 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그럼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스콧 베센트라는 분이거든요. 사실 현 시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맨 중 하나로 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꼽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 미국의 재무부를 수장이죠. 미국의 재무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라는 거죠. 이분이 스콧 베센트라는 분인데요. 이 스콧 베센트라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962년 8월생이시고요. 예일대학교 정치학 학사를 하신 다음에 1991년도에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조지 소로스 펀드에 합류합니다. 이 조지 소로스가 뭘로 유명하죠? 1990년대에 영국 파운드화를 공매도를 쳐서 영란은행을 박살내서 돈 번 걸로 유명하죠.
그죠? 근데 이 스캇 베센트라는 분이 사실 이 조지 소로스 펀드에 합류한 다음에 이 파운드화를 공매도를 하는 전략을 설계하는 주역 중 한 분이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스탠리 드러켄밀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랑 거의 그냥 그 합작을 해서 이 영란은행 공매도 공격을 주도했던 분들 중 한 분으로 저희가 여겨져요. 무슨 말이죠? 되게 똑똑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1년도, 이제 2015년도에는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CIO, 이건 뭐냐? 최고 투자 책임자예요. 즉, 소로스 펀드의 그 모든 투자를 책임지는 이제 그런 역할까지도 겸하셨다. 되게 똑똑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투자를 매우 잘하고요. 실무에도 아주 능한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시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이분이 이 스캇 베센트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했냐면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그는 해당 직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거의 모두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아마 이전에 재무부 장관을 맡았던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즉 달리 말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무부 장관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남긴 거죠. 그 정도로 이분은 되게 뛰어난 분이다. 자, 그럼 이런 분이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내가 미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을 했겠죠. 그래서 그가 취임한 다음에 각종 인터뷰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자마자 좀 충격 먹었어요. 이분이 발언을 하신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여기에 계신 이분이 인터뷰와 연설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느냐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경제가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취약한 상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는 이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사실 미국이 최근 바이든 정부 하에서 어땠었냐면요, 여기 있는 게 미국의 GDP입니다. 미국의 GDP인데 한때는 미국의 GDP가 4.4% 성장할 정도까지 경제가 되게 좋았어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한 분기에 4.4% 성장한다는 건 되게 큰 거거든요. 그죠? 되게 그 경기가 호황이라는 뜻인 건데 이분이 지금 뭐라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경제 지표가 되게 양호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는 취약한 상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지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전 행정부에서는 방만하고 과도한 지출을 했고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이것이 공급 측면의 성장을 방해해왔고 이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된다. 자, 조금 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가 바이든 정부 하에서 경제 지표가 되게 좋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미국의 GDP가 되게 높았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GDP가 높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신규 일자리의 95%가 공공부문과 보건, 교육과 같은 준공공부문에서 나왔고 이는 민간보다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이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엄청 뽑아가지고 사실 겉보기에만 경제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공무원 늘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죠. 공무원들이 소비를 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이다.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공공부문 말 그대로 우리가 미국 정부가 공공적으로 수행하는 일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산성이 높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에 반면에서 제조업이나 금속이나 광업이나 정보기술 이런 게 사실상 민간 기업이죠. 그죠? 이 민간 기업들이 지금 뽑고 있는 일자리는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고 사실상 침체 상태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우리가 좀 되게 무겁게 들어야 되는 말인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재무장관이 미국의 민간 경제가 침체 상태다, 경기 침체다, 즉 in recession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직접 발언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재무부 장관이 지금 민간 경제가 침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겁니다. 자, 미국 경제가 지금은 침체 상태고 사실 그런데 경제 지표가 좋아 보였던 거는 사실상 정부가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그러하다. 근데 여기서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이전 행정부에서는 방만하고 과도한 지출을 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되게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비슷하게 할까요? 비슷하게 안 하겠죠. 즉 지출을 늘리지 않을 거고 공무원 뽑는 거를 더 이상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랑 사실상 일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지출을 늘리면 안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 건데 사실 미국이 지금 위대하지 않은 이유랑 겹칩니다. 이게 사실 미국이 지금 위대하지 않은 이유예요.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왼쪽에 보이시는 차트가 미국의 회계연도별 연방 재정 적자를 제가 그려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정 적자가 지금 어떻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 부양책 펼치느라고 적자를 계속 봤었고 코로나가 끝났음에 불구하고 어떻죠?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1조 8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적자를 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계속 부채를 늘리고 있어요.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비례해서 지금 미국의 연방 부채, 즉 미국 국채의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죠? 이게 건강하진 않은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국채를 찍어서. 사실 이게 일반 가정이나 기업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미쳤다 생각하겠죠. 그죠? 아니 지금 돈이 없는데, 그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를 빚으로 메꾼다. 사실 최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스캇 베센트가 봤을 때는, 그리고 트럼프가 봤을 때는 재무부가 여기서 더 무리해서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를 지탱할 여력이 더 이상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사실 이분이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이니까 우린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럼 너의 해결책은 무엇인데?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장기적인 미국 대외 전망에 대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특히 기준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관세 정책은 경제를 재구조화하기 핵심 요소로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앞선 문제 해결책이 무엇이다? 결국엔 관세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럼 관세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사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되죠? 관세를 피해서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겠죠. 왜냐? 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생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겠죠. 그게 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미국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에 있는 그 민간의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올라가게 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관세를 매김으로써 미국에서 수입되는 외국산 제품들이 미국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래서 관세가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 사실 관세가 말 그대로 그 정부가 걷는 세금이죠. 말 그대로 세금이니까 이 관세를 우리가 매기게 되면은 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때 우리가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정부의 세수원을 늘릴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국 가정과 기업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는데 이 적자를 메꾸는데 우리가 관세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상 이거는 중국을 우리가 이제 저격을 한 건데 그 중국이라는 기업에서 말 그대로 값싸게 우리가 계속해서 수입받고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제조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가 이 미국 내에 있는 이 제조업을 살리는 효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가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이분은 지금 믿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분은 그 관세에 대해서는 온건파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온건파일 뿐이지 사실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아진 건 맞거든요. 보편관세를 매겼으니까, 그죠? 보편관세 10%가 매겨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관세가 매겨진 건 맞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지금 협상 중이죠.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상 관세에 어떻게 보면 옹호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했던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분이 했던 말들에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얻을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 있느냐? 이분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민간의 경제는 이미 침체 국면에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민간의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경제는 이미 침체 상태에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사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정부가
돈을 늘려서 공무원을 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러면은 민간은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사람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그 정부가 돈을 풀어서 공무원 늘리는 거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자 재정 적자를 심화시킨 요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되게 이제 이 정부가 돈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분이 그러면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번 정부는 돈을 쉽게 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일치되는 의견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느냐 했을 때 관세가 정말로 현실적 솔루션이다 라고 이분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온건파에서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입장이 있다 라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사실상 트럼프가 관세를 미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관세가 옳고 그르냐, 사실 이게 미국이 지금 현재 기축통화국이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건 당연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미는 데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죠? 말 그대로 적자 문제, 부채 문제를 지금 풀고 싶다고 작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관세 문제를 풀겠다 나온 거란 말이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고, 이것은 달리 말해서 트럼프가 미치거나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미국의 적자 문제,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혹은 관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계속 밀어붙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러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이제 현실화가 되겠죠. 현실화 지금 되고 있죠. 그러면은 사실상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죠. 관세와 정부 효율화가 심각한 부작용을 날 거라는 의견이 이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매겼어. 그러면 물가가 오를 수도 있죠. 그죠?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어떡할 건데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삭감 줄이면은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사실 물가와 관련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 재무부 장관이 사실상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침체는 감소하겠지만 대공황은 안 된다.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이죠? 경기 침체는 감소하겠다. 경기 침체 따위는 감소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시리어스하게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기본 시나리오에 깔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관세가 현실화가 되었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한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상황이 지금 되게 불확실하죠. 이때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좀 모두 그려보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하면은 총 3개의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서 짜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그런 시나리오가 무엇이 있느냐? 첫째는 뭐가 있냐? 관세가 이미 매겨졌죠? 이미 매겨졌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매겨졌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물가 상승까지 실제로 이어지는 경우, 저는 이 확률을 낮으면서 중간 정도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민간은 이미 침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 최악의 경우가 되거든요. 이러면 이거는 달리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패드가 금리를 못 내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패드는 일단 물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경기를 챙기거든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의 정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가장 최악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때가 되면은 모든 자산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중간에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민간 경제가 이미 침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이제 소비가 위축된다는 뜻이고, 소비가 위축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입니다. 왜냐? 사람들 소비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소비를 안 하니까 이제 그 가격이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낮지만,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 뭐 지정한 리스크이죠. 뭐 전쟁이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벤트가 생겨서 뭔가 전쟁이 더 격화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물가가 오르는 일이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시간 대학교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죠.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그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예상하는 게 많아졌던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완전 물가에 반영이 되는 케이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저번 달 기준으로 코어 PC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0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확률을 낮으면서 중간 정도로 보고요. 두 번째 케이스, 이거는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저는 가장 높은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침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재무장관 인정했어요. 민간 경제 이미 침체 맞다 인정을 했고, 트럼프도 이 경기 침체 따위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경기가 침체 상황이긴 한데 미국 정부의 부양책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재무부 장관이 우리는 정부가 저 지출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미 입장이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재무부 장관이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이 재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에서 돈을 푸는 부양책, 즉 트럼프 푸시라고 하는 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페드 푸스 기대했어요. 페드 푸스는 뭐죠? 페드가 금리를 내리는 거죠.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간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자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페드가 금리는 내릴 수 있어요. 왜냐면 페드의 목표는 뭐죠? 물가 안정과 안정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고, 이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내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 자산에 그나마 우호적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제롬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지난 3월 FOMC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관세 인플레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사실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가고 물가가 안 올라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페드가 금리를 내릴 수는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 관세가 처리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낮은 확률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어요.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이미 관세 정책을 너무 많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다 없던 일을 할게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멀리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상황까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철회하는 케이스를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나라의 보복과 반발이 너무 세가지고 미국이 역으로 지는 경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유럽이 갑자기 연합을 해서 이제 미국을 완전히 역고립시키는 거죠. 그래버리면 사실상 미국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처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트럼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재정적자 문제랑 부채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관세랑 정부 혈부가 아닌 무언가 획기적인 방법이 등장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은 관세를 처리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이거는 확률이 낮긴 하지만 우리가 대비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 나오겠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로 100년 만기의 무이적 국채를 강매해가지고 이 100년 만기 국채를 파는 걸 통해서 적자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게 한간에서 떠도는 얘기인데 진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트럼프가 사실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혹은 진짜로 코인을 법정 화폐로 써가지고 우리가 이 코인을 가지고 재정 문제를 풀겠다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여기 있는 스캇 베센트, 이분이 영란은행을 이긴 자 아닙니까?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묘수를 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베센트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분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묘수를 해결을 해서 관세를 처리를 시켜버리고 완전히 원래대로 들어가는 케이스, 확률은 낮지만 이런 경우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종합해보면은 되게 어렵죠? 그죠? 시나리오가 3개입니다. 3개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금 현재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정치적인 이런 불확실성, 이건 늘 존재해왔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투자가 어렵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그리고 올해는 더더군다나 장세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시나리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케이스가 와서
민간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하거나 혹은 그냥 민간 경제가 침체로 가거나 혹은 완전 예상하지 못한 문구가 나와서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 벌어지거나 사실 셋 다 그렇게까지 쉬운 장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가 쉬우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시장은 더더군다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서 개인이 돈 버는 거는 좀 이번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퀀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퀀트를 해야 돼요. 왜냐? 사실 퀀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체계화된 리스크 관리 그리고 룰 기반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퀀트는 이렇습니다. 레시피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잘 못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레시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요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 즉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개인의 직관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돈 벌 수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투자를 잘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레시피대로 가야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최소한 중간 이상 갈 수 있는 게 그 말 그대로 요리 세계의 그 정석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투자도 우리가 투자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레시피대로, 즉 퀀트가 만든 알고리즘대로 법칙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그 중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할 수 있겠다.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더더군다나 이런 방식의 접근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퀀터스 프라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퀀터스 프라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퀀트 팀이 직접 퀀트 전략을 설계해서 그 퀀트 툴 안에서 각각의 자산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열어놓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바이낸스를 연계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곧 DB증권이 공식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전략들은 모두가 다 모든 경기 국면에 대응 가능한 원칙으로 해요. 특히나 이 퀀터스의 대표자인 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프라임 전략은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기, 확장기, 침체기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방어가 가능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짜서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그 여기 보이시는 이 전략은 한국 멀티팩터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손실 난해가 없어요. 20년 동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난 20년 동안 경기 침체기도 있었고 회복기도 있었고 확장기도 있었죠. 근데 이 모든 경제 상황에서 다 대응 가능하게끔 전략을 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손실 난해가 한 번도 없게끔 이렇게 전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저는 더더군다나 이 퀀터스 프라임 전략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올해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고 특히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 개인이 기본적으로 주식을 투자해 살아남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저는 권장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경기 침체에도 대응 가능한 말 그대로 모든 국면에 대응 가능한 전략을 권장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글로벌 주식과 채권 그리고 투자는 저희가 올 웨더라고 부르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퀀터스 글로벌 올레더라는 게 있고 그리고 크립토 올레더라는 게 있죠. 이런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국면에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퀀터스 글로벌 올레더 이 전략은 우리가 말 그대로 모든 경제 국면에 돈 버는 전략을 우리가 올레더라고 그러죠. 그거를 저희가 구현을 한 거고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마켓 타이밍도 섞어서 우리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던 리플레이션이 오던 디플레이션이 오던 골디락스가 오던 그 모든 경제 국면에서 잘 나가는 자산군들을 다 분산 투자를 해서 어떤 경제 상황이 오더라도 돈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을 만드는 게 우리 퀀터스 글로벌 올레더고요. 실제로 이 전략은 최근에 S&P가 30% 넘게 빠졌을 때도 그죠? 정확히 15% 넘게 빠진 거죠. 15% 넘게 빠졌을 때도 이제 이 전략은 수익을 받습니다. 그 구간에서요. 실제로 그런 레코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멀티팩터 전략 저희가 만든 멀티팩터 전략 기본적으로 전부 다 마켓 뉴트럴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 중립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즉 시장 국면이 어떻든 간에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 투자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미국, 홍콩, 일본 등도 다시 전할 예정이니까 이런 전략들이 투자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같은 경우도 저희가 크립토 올레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이전 세션이죠.
그 강만구 작가 세션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설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돈을 버는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크립토 올레드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략에 투자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싶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프라임 전략들, 그리고 헌터스 자체, 이것들은 현재 저희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그 저희 구독권을 구매하셔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저는 이 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좀 가진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상 저희는 이제 그 투자업을 하죠. 말 그대로 여러분의 자금을 그 좀 더 불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을 저는 항상 생각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펀드들, 그러니까 사실 그 자산 관리라고 하는 거의 끝판왕이 기본적으로 펀드인데, 펀드 중에서도 관리 보수는 받지 않고 성과 보수만 받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관리 보수는 말 그대로 펀드에 돈을 맡길 때 받는 보수고, 성과 보수는 무엇이냐? 펀드가 성과를 냈을 때 그때 받는 보수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과 보수만 받는 펀드들이 있어요. 즉, 그 돈을 맡길 때는 돈을 받지 않고 실제로 수익이 나면 돈을 받는, 그게 성과 보수인 거죠. 나중에 실제로 제도권에서 이 퀀트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펀드 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즉, 성과 보수 받는 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 퀀터스 환급반이라는 걸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퀀터스 환급반은 무엇이냐? 사실 오늘 설명드린 퀀트라는 컨셉이 되게 어려운 컨셉이거든요. 이게 공부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용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퀀트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에서 설명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강의를 할 때만 느끼는 게, 이게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퀀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은 한 학기를 진행을 하더라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반적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저희가 이 퀀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시켜드리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퀀트에 대한 집대성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총 28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한급반 전용 웨비나나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걸 통해서 이 퀀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드리는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환급반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환급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이 강의를 수강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퀀터스 프라임 전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1년간 투자해서 경과가 됐는데 손실이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강의료는 전액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그걸 다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 손실이다. 그때는 강의료를 환급해드리겠다. 이게 일종의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이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돈은 받지 않겠다. 사실 손실이 났으면 손실폭은 감수하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보수는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철칙인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자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펼쳐질 시장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고, 그것 때문에 그 현재 시장 상황은 되게 불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1년 뒤에 그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돈을 돌려드리겠다 라고 할 정도로 저희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퀀터스 상급반은 좀 있으면 마감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4월 11일이니까 아마 올라가면은 한 4월 그죠? 그쯤 되겠네요. 이제 이 프로그램은 4월 15일까지 휴전 신청 받을 거고요. 이제 그 이후 5월부터 본격적 프로그램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미나를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제가 이 환급반 쿠폰도 제공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쿠폰을 제공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특히나 이제 2025년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장이. 그랬을 때 이 장을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이 퀀트를 공부를 해보시고 이 퀀트 투자를 해보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VIP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VIP 프로그램. 이건 뭐냐면은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퀀트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 전략도 대부분이 다 퀀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퀀터스에서 만드는 전략들이 아닌 전략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직접 만든 퀀트 전략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퀀터스 구현하기 힘들거든요. 대표적인 게 앞서 강 작가가 설명했던 차익거래 전략이나 그리고 블랙스완 해치 전략. 사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작년이죠. 작년에 블랙먼데이가 있었죠.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블랙먼데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풋 옵션을 매수를 해서 하루 만에 9억을 번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스토리는 여기 아래 보시면은 그 블랙 먼데이에 9억 번 사나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채널에 있는 그 영상이고요.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저는 퀀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퀀터스에는 구현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한 게 무엇이냐? VIP 프로그램. 이거는 제가 직접 운용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걸 하게 되고요. 제 전략을 직접 쓸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계좌 연동이나 콘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런 전략에 대한 설명을 제가 더욱더 면밀하게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퀀터스 CS 채널, 그러니까 그 퀀터스 들어오셔가지고 카카오톡 문의하기가 있어요. 하단 내려보시면 있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 아래 내려보시면은 여기 아래에서 여기 퀀터스 그 채널에서 카카오 상담하기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 VIP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 VIP 신청하는 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상황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다른 그 주식 전문가분들과 다르게 좀 어려운 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대비를 하니까요. 그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씀드리고 객관적으로. 그게 제가 다른 분들과 좀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저는 진짜 실력이 나온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쉬울 때 쉽다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전문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올해 시장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함께 이겨내는 이제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한테는 감사드린다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